혹시나 모르 마이크 좀 찾아드릴까요? 너무 가까워서 좀 어색하긴 한데. 그다음에 소주잔 하나. 저 GS 건설 계셨었죠. 처음에는 LG 건설에 입사했고요. 음. 저 다니면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음. 그 경영 음. 본부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일하다가 이제 입사 몇 년에 하셨어요? 2002년에 했습니다. 이제 6년 일하다가 제가 애널리스트가 됐죠. 그게 그럼 2008년? 2007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전에. 음. 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를 4군데 다녔죠. 어디 했어요? 동양증권,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마지막에 미래에셋증권. 그 주로 하셨던 게 그러니까 저 부동산 사실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없어요. 건설이죠? 건설. 네, 건설업을 건설업. 분석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리서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건설회사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버니까. 그럼 그만두신 게 언제예요? 작년 2023년 5월에 그만뒀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1년이 좀 넘었죠. 그럼 풀이 되신 게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러면 여기저기 방송 나오고 하셨던 건 그 전 아닌가요? 그 전부터 조금씩 나왔는데 뭐 제약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회사 안에 있었으니까 좀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전 되게 오래전부터 본 것 같아서 한참 되신 줄 알았어요. 하고 싶은 일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두 가지가 저한테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첫 번째는 집값이 막 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벼락거지다 뭐 이런 말들이 횡행하면서 아 이거 한국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리서치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집값이 급등하는데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영끌 막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구나 대한민국에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국의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종의 소스를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건설회사가 만든 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 학과의 교수들 사실 이해관계자들이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에 따라서 시장을 분석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무리하게 행동하고 빚을 내서 높은 집값에 높은 가격의 집을 사고 놀란 게 20년 전의 전문가가 지금도 전문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분석하고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단체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간 이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 중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집을 사던 아니면 임차로 들어가든 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는 단체라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한쪽에 치우쳤다는 말을 하는데 전 그게 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건설사나 다주택자,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보죠. 네네. 그래서 계속 공급 부족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원님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시장이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요. 근데 그건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시장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통용이 돼요. 이제 그걸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잘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고 제가 배운 시장을 분석하고 리서치하는 것만 얘기해도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일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음. 사실 홈페이지를 열어서 무료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음. 처음에는 사실은 메일링을 서비스했어요. 원하는 사람한테.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한 5만 명 이상을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개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돈 무료로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입해서 그럼 거기에 올려 있는 걸 글을 봐라. 그것도 이제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한 8만 명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무료로 하니까 안 봐요.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다른 방식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건 정보의 전달하고 리서치를 할 때 레포트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전달한다. 전 유튜브를 하지 않거든요. 개인 그렇군요. 유튜브가 없습니다. 예. 네. 개인 유튜브를 하지 않고 어디를 출연은 하지만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하시고 전 글을 써서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많은 분들이 읽고 이렇게 퍼지고 이런 걸 이제 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될까? 근데 쉽게 말해서 버리는 안 되죠. 왜 영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 구독자 수의 일종의 목을 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극적이 되고 왜냐면 제가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막 부동산 가격 폭락 얘기를 했는데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봤어요. 뷰가 막 10만, 50만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계속 폭락한다고 해야겠구나. 이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대신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 제가 같은 내용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확장성은 있고 대신 제가 이걸 다른 내용을 통해서 계속 강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훌륭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있죠. 왜냐면 근데 저는 사람들이 글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잘 안 읽죠. 근데 저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되는 글은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을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글을 읽었고 이제 앞으로도 돈이 되는 글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조금씩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돈을 되는 글을 읽으면 돈이 안 되는 글로도 확장성이 있으니까. 전 이 지점이 일종의 경제지가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얘기를 통해서 돈 안 되는 얘기를 확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제 경제지, 보수지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는 조금 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계속 일을 하고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도 좀 욕심을 내보냐면 제가 이걸 통해서 일종의 진보적 경제지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엔 그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순수하게 진보적 경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지의 한겨레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일 큰 목표는 그겁니다. 문제는 그것도 역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돈 될 수 있다. 왜냐면 돈을 다루니까. 네, 그리고 경제를 얘기하니까. 경제를 제대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보면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막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얘기하는 게 돈이 안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왜냐하면 비싼 집에 만약 안 사면 나중에 싸게 사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게 쌓이고 쌓일수록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는 돈하고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정보와 비대칭성을 줄여서 나아가면 충분히 돈 되는 일종의 미디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일종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개황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15년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GDP 성장률 수준의 상승 속도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2019년과 20년도에 투자 수요가 시장에 급증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갭 투자가.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집값의 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때는 흥미롭게도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요. 그건 뭐냐면 수요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공급 감소예요. 어떤 공급이 감소했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았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했죠. 더 오를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1년도가 우리나라 집값의 지금까지 보면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022년과 23년도에 집값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추세는 오르고 있는데 절대 가격을 2022년 1월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갔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 고점을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매물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공급이 줄어서 그런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그만큼 못 오르고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박상우 장관도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던데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나 장관하고 같은 생각이냐. 결론은 같지만 근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근거가 앞으로 주택 공급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논거를 대고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원인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집값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해서거든요. 그러면 수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급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급은 불확실성이 커요. 공급이 시대를 될지도 봐야 되고 공급은 나중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를 숨기는 거죠. 왜 그 얘기 본질을 얘기 안 하냐면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부가 정책으로 부추긴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고자 한다면 어느 쪽으로 귀결돼야 됩니까? 정부가 이제는 수요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이 돼버리죠.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 공급을 늘리자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늘려나가니까 집값 안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나 현재를 보지 않고 의지를 갖고 시장을 분석하고 자기들이 계획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맞지도 않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지난 5월에 올 하반기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살 사람들은 그때 사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지금 전망이 유효합니까? 그때보다 제가 지금 상황을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이 정도로 변화하는 걸 사실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가팔라서 그 지점에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가격 하락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변화는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예상치 못하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하락폭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하락폭도 클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집은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하자.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안 사요. 가격이 상승할 때만 사요. 작년 같은 때는 안 샀다는 안 사요. 불과 1년 전인데요. 근데 그때도 무주택자였고 그때도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사고 지금은 막 대출 일으켜서 산다는 거죠. 차이가 뭘까?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항상 제가 고민하는 지점인데 그게 이제 심리죠. 심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1년에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의 변화가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심리가? 두 가지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심리였냐면 일종의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더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그거를 정부 정책 때문에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불안하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기대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기대가 불안으로 바뀐 기저에는 일종의 트리거는 정부의 정책이 작용했고 두 번째는 금리나 기대감이 증폭됐어요. 특히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불안이 지금 확대된 상황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데서 그 불안을 저희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요. 사춘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감정들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불안이란 감정이에요. 근데 불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때 생기는 심리거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부동산 시장에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건 30, 40대거든요. 30, 40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을 사는 건 사실 미미하고.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컸고 내적으로 불안감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이 불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들어오니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좀 무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출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걸 국토부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획해왔던 그런 정책이나 방향성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국토부 장관조차도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겠죠. 그 이념은 산업적인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공급을 계속 해야 경제도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아주 고정적인 관념, 이념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산업적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우리나라 모든 정권이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대부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올해 1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조에 거슬 보면 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단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쉽게 정책을 산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이해관계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 무시할 수 없고 또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박상호 장관도 20년 전에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던 이었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2009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라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 2009년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4년은 바로 직전에 가격이 하락했죠. 그 하락하기 직전에 가격이 급등했죠. 이제 가격만 보면 2009년도 똑같거든요. 2009년 전에 2008년에 가격이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과 2007년도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그 구간이거든요. 근데 2009년도만 보면 이 오르는 게 결국에는 10개월에 그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 뒤로 거의 3, 4년간 집값이 하락했거든요. 저는 이 시기하고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을 변동시키는, 즉 가격이 하락했다가 시장 가격을 올리고 있는 수요가 그때하고 똑같이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실수요자인데 어떤 수요다? 대출을 일으키면서 사는 수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수요는 줄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출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는 일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못 일으켜요. 근데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요, 가격을 올리면서 삽니다. 이게 독특한 지점인데 가격이 오르면 원래 수요는 감소해야 되는데 투자 수요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수요가 무서운데 투자 수요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2009년도에 똑같았고. 그러면 이 수요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분석해야 되는데 수요 관점에서 보면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는 거,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적은 거를 볼 때 2009년하고 유사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과 다른 점도 있다면서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건설 회사들이 이렇게 주택 공급하는 게 달라요. 그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뭐 한 15만 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7만 채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있죠. 즉 재고 자산이 그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뭘 갖고 있냐면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거의 200조 원 들고 있거든요. 좀 달라진 점이죠. 그게 PF인가요? 아니면? PF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정책이 그나마 그때는 눈치를 좀 봤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풀어주면 이게 뭐 좀
반대가 너 클 거 아냐? 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이 반대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눈치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완화라든가 아니면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부자 감세에 대해서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눈치를 전혀 안 봐요. 그럼 지금 정부가 노리는 것은 이렇게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을 붙여서 가수요가 들어오는 상태까지 가는 게 정부가 본 그림일까요? 저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트레스 DSR 규제를 2달 연기하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동산 PF 연착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해결하는 방식은 2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빚을 개인이 떠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구조조정이 안 돼. 실력도 없어. 그럼 결국엔 개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개인들한테 계속 집값도, 개인이 집을 사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집값이 올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줄게.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근데 여기에 금융기관들 동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요즘 흥미로운 현상은 개인들이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가계대출을. 그래서 부동산을 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금융기관이, 특히 은행이요. 이 문제를 떠안아야 돼요. 그렇죠? 돈을 꿔줬으니까. 근데 은행이 그럼 대손충당금을 계속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들이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이 부동산도 사주고, 대출 일으키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다 은행에서 수익이 증가해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수익이에요. 세상에 물건을 파는데 가만 앉아서 파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면요, 당당하지도 않아요. 은행 들어갈 때 기죽어서 가서. 그런데 지금 대출 증가해서 2분기 때부터 은행의 순이익이 급증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편안하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버니까. 지금 박상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도 전세 사기하고 지금 그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틀립니다. 틀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오른 건 그 전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9조가 빠져서 큰 폭. 일종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오르는 거고,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 것처럼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임대차 보호를 4년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하자. 그럼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그걸 없애자고 하면 안정될까요? 그 근거는 뭐냐면 집주인들이 4년 거를 한 번에 올린다. 그런데 2년으로 다시 줄이면 그러면 2년마다 올릴 거 아니에요. 뭐가 차이가 나나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임대차 권리를 5% 룰을 영구적으로 가져간다. 이사 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에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정책의 담당자와 정책을 구성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분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를 기피하고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런 그런 현상들도 이유가 된 거죠. 네, 근데 뭐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가 1억 빌라를 사다가 전세 사기의 문제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야지. 사실 이게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유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검증을 안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자체를 없애자고 지금 원희룡 장관도 했고 박상호 장관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무책임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무슨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전세 제도를 없앨 수 있나? 전세는 못 없앱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말로는 전세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못 믿죠. 제가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말이 뭐냐면 경제 정책에서 교원 영색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게 이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차 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임차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외국에 가보면 이건 선택이거든요. 내가 집을 살까, 임대해서 살까. 물론 뭐 이게 100%가 그러진 않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은 집
안 사도 돼. 우리 임대해서 삽시다. 이런 선택. 근데 우리는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사는 쪽으로 점점 더 가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임차권에 대한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부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등한 관계나 선택 관계가 되면 이걸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열의의 관계에 있고 결국에 임차인들은 계속 힘든 상황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불안에 떨면서 갑자기 빚을 내서 결국은 나 전세는 내가 선택한 거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일종의 계층 상승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임차권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게 이제 출발점이 일종의 임대차 입법이었고, 보호 입법이었고, 임차 기간을 4년 늘린 건데, 사실 좀 그것도 좀 부족했다. 2년하고 4년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표님 그럼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임대차 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만약 진짜 전체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한다면 강화시켜야죠. 그리고 임대인의 책임도 강화하고 아까처럼 더 올릴 때 인센티브를 줄이고 공공임대인데 이제 질 좋은 임대들을 계속 꾸준하게 늘려가고 좀 매입 임대도 늘려가면 좋겠다.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 그래서 정부가 주인이면 전세금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주체거든요. 우리는 기업과 시장을 동일시하게 여겨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권의 등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가계기업 정부가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방만한다는 건 시장을 그냥 기업의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요, 저도 기업에 있어 봤지만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에요. 명확하죠. 기업이 뭐 주거복지를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만 공급을 해요. 가격이 빠질 때는 공급 안 하고. 그래서 사이클을 크게 만들죠. 특히 그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결국 임대차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또 갭 투자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물론 여전히 하려면 가능하죠. 그렇죠. 어떻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일종의 강제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70% 이상의 전세를 받을 때는 일종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 근데 그거는 다른 집을 사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못해. 공시지가에서 70% 이상의 전세를 받을 때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를 7억 이상을 받을 때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 7억 이상의 극에서는 마음대로 사용 못하게 뭐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나 예치해 놓는 그런 방식을 쓰면 갭 투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왜 전세를 왜 올리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쓸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해법이 작년 초인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자살 잇따를 때 그때 나왔었는데 해법으로 나왔었는데 이 정부는 뭐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걸 개인의 자유라고 시장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건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나 아니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리한 갭 투자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되죠. 제가 사실 예스크로 계좌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가장 처음 얘기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부동산계에서 학계에 계신 분들이 글로벌하게 그런 게 없다. 스탠다드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 근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유일한 정책이 필요하죠. 지금 정부 여당은 종부세 폐지하자는 쪽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왜 없애려고 하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대고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 전가된다. 임차인한테. 그래서 이건 서민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가 강화돼서 중산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닙니다. 3%밖에 내지 않는 종부세고 1주택자는요. 1년에 82만 원을 내요. 한 달에 6만 원, 7만 원을 내는데 아우 나 그것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20억짜리 집 들고 있는데. 아니 두 가지 이유가 강력한데 그 이유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결국엔 그거라면 사실 종부세의 반대, 이번에 명확하게 헌재에서 표현하잖아요. 종부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중되는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 게 종부세 의의가 있다는 거죠. 존재 의의가. 근데 그 존재 의의를 없애려면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사회적 의미가 있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왜 종부세를 완화해 주려고 합니까? 목적이 힘이에요. 저항이 크니까 싫어하니까. 아니 마포에서 졌다고 그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종부세 없애면. 근데 아마 강북에서 질 겁니다. 사실은 종부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종부세 찬성이 높아요. 훨씬 뭐 압도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높은데 그 여론이 언론 등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종부세는 악마의 세금이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만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그게 실제로 뭐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저는 종부세가 가진 우리나라에서 종부세가 가진 상징성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 거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는 사실 일종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뭔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없앤다는 건 앞으로 계속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하자. 그리고 그런 상징 체계를 없앤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높게 사는 거죠. 그 용기를 가지셨으니까. 그게 비록 시장의 안정을 크게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를 가졌다는 자체가 놀랍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징 체계도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아쉽고 뭐 검찰개혁이나 사실 이런 부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부동산 개혁이거든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